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제대로 도와드리고 있는 CDC 취업 캠퍼스 대표 유정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시간 동안 알아볼 직무는 영업 직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요. 또 이 강의에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질문들도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이 강의 보시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요 밑에 지금 자막으로 쭉 나오고 있죠. 카카오톡 아이디 CDC JOB, CDC 잡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고요. 또 강의 마지막에 제가 저희 CDC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남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영업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 직무라는 게 어떤 직무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영업 관리하고도 헷갈려하고 있고요. 또 판매라는 직무하고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직무라는 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졸공채로 많이 뽑고 있는 이 식자재 유통 영업과 그다음에 제약 영업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 기술 영업 이 세 가지 직무를 갖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과 판매의 차이가 뭔지를 볼게요. 자, 판매라는 거는 단순하게 물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메인 주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영맨이라고 하죠. 영업사원들. 그래서 판매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판매직이고요. 자, 그럼 영업은 또 뭐가 다르냐? 영업이라는 거는 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로 영업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시장 트렌드하고 고객의 소비 트렌드를 미리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 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의 라인업,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고 나서 단기 구간의 판매 확대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영업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매출과 손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일반 판매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가서도 무조건 고객 MOT 접점이니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업 직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유통 영업입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이 업장 대상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트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영업 활동을 하는 거고요. 거래처 방문 및 제품 판매를 하고 또 수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진열 상태부터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판촉 활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식품업이라든지 음료, 그다음에 주류회사,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회사, 그리고 제약회사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이제 B2C라든지 이런 부분을 B2C나 B2B를 하고 있고요. 또 제조업체에서 영업 담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하겠죠.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 쪽을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라는 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유통을. 하지만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 내에서 삼성전자 제품들을 어떻게 라인업을 구성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필해가 고객들에게 어필해서 많이 판매를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영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 영업은 또 어떤 일이냐? 그냥 판매, 그냥 영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제대로 그 제품을 또는 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력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거기서 수주를 받고 오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사후 AS 관리까지 같이 해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사라든지 이런 데 출장 지원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 출장 지원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이런 쪽에는 주로 이제 어떤 업종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의료기기 완제품을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다가 판매를 하고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지 또는 통신 서비스 회사 그리고 SI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그 회사에 적합하게끔 꾸며주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쪽에서 이 기술 영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졸 공채로 해서 많이 뽑는 영업 직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판매라는 걸 일부러 놔뒀는데요. 판매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 회사의 대리점, 뭐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이라고 해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데에서 실제 매장 내에서 직접 고객들 MOT 접점상에서 판매를 상담하고 또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또 전화를 받거나 그런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상품 관리, 판매 접수 등록, 그다음에 매입 등록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업무까지도 접수를 받고 그런 것들을 대응해주는 그런 판매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이나 가구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서 매장 내 판매직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갔을 때 제발 이 판매직과 그리고 영업 직무와 헷갈려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채용하는 이 영업 직무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자재 유통 영업. 자, 식자재 유통 영업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국내 시장만 따졌을 때라도 100조 규모가 됩니다. 이 100조 규모의 국내 식자재 시장에서 차별에 대한 영업력을 발휘하는 게 이 바로 식자재 유통 영업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자, 누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느냐? 식품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급식업체라든지 체인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일반 식당, 호텔 뷔페. 또 일반 식당에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냥 그 친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영업 활동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무엇을 영업을 하느냐?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서부터 해서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방 소모품 등 식당을 운영하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식자재들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식자재 유통회사고요.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100조, 약 105조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외식 시장이 40조고요. 나머지가 한 60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준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장 규모가 뭐 100조 정도지만 앞으로 갔을 때에는 3년 뒤, 5년 뒤에는 이 시장 규모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1인 가구. 1인 가구도 있지만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 하니까 집에서 음식을 언제 이렇게 뭐 시금치를 묻히고 해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트에 가고 HMR, 바로 냉동식품으로 데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나가서 사 먹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 편의점, 제가 예전에 편의점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편의점에서도 도시락들 나오죠.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식자재도 바로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규모는 커질 거고요. 또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고령화가 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나이가 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갑니까? 병원, 요양원 이런 데 많이 다니죠? 그럼 병원의 급식장이라든지 요양원의 급식장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시장 점점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현재 약 2만여 개 군소업체까지 다양한 식자재 유통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자재 유통회사는 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합종 연행을 해서 좀 큰 규모로 나눠져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장 방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는 해요. 점점 애 안 낳고 하니까. 하지만 외식 문화 발달하고 연평균 10%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상품 공급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메뉴라든지 조리 방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위생 교육, 컨설팅, 또 전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자탕집에다가 등뼈랑 그다음에 쑥갓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프랜차이즈 감자탕집이 제대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위생, 외식업체라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퀄리티하고 서비스하고 클린, QSC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전문 업체가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점점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즉 이제는 단순하게 식자재만 공급하기보다는 식당 운영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다각적인 기업으로 점점 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만여 개 되는 이런 중소업체까지 다 포함한 이런 규모가 이제는 점점 대기업화되거나 대기업으로 흡수합병이 되거나 또는 그런 업체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자, 대기업이 왜 강하냐? 산지하고 음식점주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2차 도매상 마진을 줄여갖고 음식점주들한테는 이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또 대형,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 물류 창고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이 대학 생활을 할 때는요. 근데 뭐 한 20년, 25년 됐는데 대학 생활을 할 때에는 그때도 뭐 이 삼겹살이 유행이었었죠. 근데 그때도 국산 삼겹살은 비쌌고요. 수입산 삼겹살은 굉장히 쌌습니다.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싼 삼겹살을 먹으면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 보신 분은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딱 삼겹살을 굽잖아요? 그러면 그 싼 삼겹살들은 어떻게 되냐? 불판에서 이만했던 고기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나머지는 계란 후라이처럼 물이 쫙 번져요.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옆에 후추통을 갖다 놓습니다. 후추를 뿌려가면서 먹어요. 왜 그렇게 냄새가 나고 맛이 없었을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2시간 동안 무제한. 뭐 오스트리아산도 있고 프랑스산도 있고 칠레산도 있습니다. 근데 냄새 안 나요. 그리고 옆에 물이 쫙 안 나옵니다. 우리 때에는 그런 것들을 대패 삼겹살에서 얼려서 썰어서 얇게 펴서 팔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프랑스에서, 칠레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갖고 올 때 얼려 갖고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상하기 때문에. 자, 얼린 거를 해동하면 당연히 맛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강조하냐면 이런 대형 식자재 유통 회사들이라든지 여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물류 회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냉동 창고나 냉동 수송이 아니라 냉장 창고나 냉장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용어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 콜드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 삼겹살의 가장 숙성에 적합한 0도 이상의 냉장을 유지해가면서 배를 타고 수송을 해오고 또 국내 창고에서도 냉장 상태에서 냉동이 아닌 냉장 상태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 콜드체인 시스템 자체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하려면 결국엔 또 대기업의 창고를 임대해야 되는데 돈이 들겠죠. 그럼 그 돈을 자기들이 손에는 안 보겠죠. 그럼 점주들한테 음식 점주들한테 어떻게든지 부과를 하려고 하든지 자기들이 손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주 입장이 됐든 기업의 입장에서 됐을 때라도 이런 신선 물류 창고들이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 쪽으로 또는 이런 중소업체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자금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식자재 유통회사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도 있는 CJ 프레시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예전에 에버랜드에서 분사한 삼성 웰스토리도 있습니다. 뭐 현대 그린푸드도 있고요. 또 많아요. 동원도 있고. 자, 대부분이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CJ 프레시웨이를 사례로 들어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유통 경로를 책임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대리점이라든지 도매상들을 통해 갖고 각 지역 거점을 책임지는 이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대리점에게 이런 식자재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제품, PB, NB 이런 도매상 실수요 업체에게 이런 것들을 직접 공급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거점하고 연계해서 수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 식용유를 저희가 이제 어떤 대리점, 충무로에 있는 대리점에다 팔아야 돼요. 왜? 충무로에 있는 대리점은 충무로 일대에 있는 음식점에다 또 식용유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리점을 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충무로에 있는 대리점에 CJ 프레시웨이가 공급하는 식용유도 있고요. 같은 CJ 그룹 계열사지만 CJ 제일제당에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식용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설 식용유. 그건 CJ 제일제당 거죠. 하지만 CJ 프레시원에서 CJ 이 프레시웨이에서 또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CJ 제일제당과 CJ 프레시웨이 양쪽에서 공급을 받아요. 어쨌든 내가 CJ 프레시웨이의 유통 영업 담당자라면 아무리 계열사를 하더라도 CJ 제일제당 영업사원보다 많이 팔아야 돼요. 거기다가. 자, 그런데 식용유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트에서 파는 뭐 요만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드럼통으로 끌고 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리점주들하고 계약을 맺고 자,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얼마만큼 매출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 경로에서 활동하는 영업 활동이고요. 자, 그다음 급식 경로가 있어요. 급식이라는 거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이런 데 있는 급식장들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양한 식자재들을 공급하면서 위생안전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클레임 등을 대응하고요. 또는 메뉴 제안,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급식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죠. 자체 브랜드로.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식 경로가 있어요. 외식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돌잔치라든지 그럼 뷔페 많이 가죠? 그 뷔페 우리가 식자재를 공급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외식 경로에서 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식자재 유통회사는 영업 활동을 세 군데서 유통을 대상으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급식장을 운영하거나 급식장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외식업체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니면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그냥 개인이 하는 외식업체 이런 데 대상으로도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이제 알겠는데 이제 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식자재 유통이라는 게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업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갖고 뭔가를 써댈 수가 있겠죠. 그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크게 봤을 때 B2C와 B2B로 나눠져요. B2C는 뭐겠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화점이나 마트 또는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데 유통 채널에다가 육가공이라든지 프레시푸드, FF라고 합니다. 이런 프레시푸드들 이런 것들을 영업을 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B2B 가장 많이 배치를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급식장이나 외식장 관련돼 갖고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2C가 됐든 B2B가 됐든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냐. 거래처를 신규로 개발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거래처를 계속해서 확대해야지만 매출이 확대가 되겠죠. 사가는 곳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타겟과 포트폴리오를 갖고 신규 판매처들을 계속해서 발굴합니다. 그냥 발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경쟁사보다 우리가 이게 좋아요 라고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좋아요가 뭘까요? 영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자재 유통 영업뿐만이 아니라 뭐 제약 영업이 됐든 뭐 화장품 영업이 됐든 B2B 우리가 부품 영업이 됐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단순하게 제품, 우리 제품 좋아요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쑥갓이 쟤네 쑥갓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퀄리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코스트하고 딜리버리, 즉 QCD가 경쟁사보다 좋습니다를 제대로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이걸 셀링 포인트로 만들어서 갖고 가서 비딩을 들어가서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QCD가 중요하냐? QCD라는 용어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구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업하는 사람은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구매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유통회사의 MD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제조업체의 이 부품 구매 담당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를 알고 영업을 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구매 담당자들이 원하는 건 QCD 세 가지입니다.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소구점으로 셀링 포인트화 시켜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기존 거래처 그렇게 거래를 텄으면 한 번 거래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기존 거래처를 쭉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객 만족 활동, CS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야만 계약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요거 하나 팔던 거를 제품의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점점 조금씩 확대해가면서 더 많은 제품군들을 기존 거래처에 대해 팔고 팔아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돈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내가 여기서 등뼈 주면서 등뼈값 얼마 받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외상 거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거래가 됩니다. 그런 거래 조건에 맞춰 갖고 채권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영업 담당자가 담당하고요. 또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채권 관리팀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계를 해서 제대로 돈을 받아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식자재 유통 영업 활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냐? 기본적으로 자율책임 근무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영업 직무라는 것 자체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현장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어쩔 땐 급하면은 사무실이 아니라 내 대리점부터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외식업체의 본사까지 가서 직접 그쪽 담당자하고 협상을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샘플로 봤을 때 오전에는 주요 고객사 식자재 입고 시에 고객사하고 공동으로 같이 이제 처음 들어갈 때에는 제품의 전수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한라봉을 샀어요. 한 박스를 샀는데 이게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근데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안에 깠더니 저 뒤에 밑에 있는 건 다 물러 있어요. 그럼 다시는 그 마트 가서 안 사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고객사, 이 구매 담당자와 같이 검수하고요. 또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는 CS 부서라든지 여기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반품이나 교환 조치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가 따졌을 때는 거기 각 체인점들 직접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거기 또 점주들하고 미팅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듣는 업무를 합니다. 자, 오후에는 이제 사무실 또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신규 고객사 어떻게 하면 발굴할까, 또는 새로운 외식업체 발굴할까, 이런 걸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보고요. 또 제안한 고객사나 사업장에 대해서 견적이나 제안서를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고민하고 만들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들, 내용들을 잘 파악해갖고 유관부서들하고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숫자 관리해야죠. 영업하는 사람이 숫자에 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하고 뭐 가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숫자 관리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매주, 매월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판매 목표 대비 실제 실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숫자를 데이터화시켜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적 자료 분석 및 매출 확대 방안들을 들어와서 이제 고민하고 짜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일과예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역량과 자질, 역량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NCS에서 얘기할 때는, 공기업 채용할 때 얘기할 때는 KSA라고 하죠. Knowledge, Skill, Attitude.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공 이해도와 전공 적합도와 이게 지식이 될 거고요. S, 스킬,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엑셀 잘하는 것도 스킬이죠. 그다음 A,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기술 부분을 역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성향, 이거를 자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를 여러 가지를 직접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PPT를 직접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고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이 협업이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본사 내에,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단점 쓸 때, 자기소개서 단점 쓸 때 많이 쓰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습관을 키운다? 그런 사람은 영업 못해요. 머리, 발, 손 멀티플레이어 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손으로는 엑셀 작업하면서 데이터 분석해야 되고, 발로는 현장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빠른 수치적 감각, 데이터 가공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회사에다가 보고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영업인으로서, 영업 관리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영업인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100조 규모의 국내 식자재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영업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면접 갔을 때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자기소개서 소제목이 없다면 두 갈식으로 이런 단어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단어들이 자꾸 보여줘야 돼요. 여기 지금 도전, 열정, 소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때 3대 단어, 도전, 열정, 소통. 하나도 없죠? 이런 단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냐? 일단 동네 단골 음식점 사장님하고 먼저 좀 친해지세요. 그래서 저 사장님, 여기 식자재 배송 기사님이 혹시 매일 몇 시쯤 오세요? 아침 10시에 오는데 왜? 만나서 좀 물어보려고요. 저 이런 쪽 업종에서 들어가고 싶은데요. 만나요. 배송 기사님 10시에 가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뭔지 실제로 배송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점주들이라든지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직접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면접 때 어필해 보시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아르바이트 할 때 홀서빙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식업체 가서 주방 보조 같은 아르바이트들도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주방 내에서 이 식자재 관리도 해보고 또 이 배송기사들하고 같이 토닥토닥 거려보면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자재 유통 관련된 기사들 꾸준히 보시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식자재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시스코의 벤치마킹 사례 발굴하시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영업인으로서 윤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케줄링, 자기 관리를 잘한다,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잘한다,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발굴해서 반드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식자재 유통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영업 직무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CJ 프레시웨이를 지원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느냐? 전국 단위로 체계적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CJ 프레시웨이를 지원한다. 또 품질과 위생, 안전 중심으로 배송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다. 또 편리한 주문 시스템, 외부로도 주문을 받고 있고 콜센터 운영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에서 내가 유통 영업을 하면서 올리원, 최초 최고 차별화를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인프라 내에서 나는 영업 활동에서 최초 최고 차별화에 매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CJ 항목 1번에 나오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유통 상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CJ 프레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급식 점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막 적고 막 하고 있을 거예요. 스톱해놓고 나서. 자, 이 내용들 어디에 있느냐? CJ 프레시웨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보시고 기사 탐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색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잠깐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 식자재 유통에서 궁금해하는 거 딱 두 가지만 일단 먼저 한번 어떤 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네. 식자재 유통 영업 하려면은 어떤 경력이나 경험 쌓아야 되느냐.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식 업체에서 주방 보조, 홀서빙 말고 주방 보조 해보시고요. 또 거기에서 느낀 점들을 잘 메모하시고요. 물론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인턴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인턴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아, 네.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돈 얼마나큼 받습니까? 연봉. 네, 식자재 유통회사는 사실 연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뭐 평균적으로 2천 후반대에서 3천 초반대 정도라고 보시면은 딱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머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뒷부분에 또 한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은 또 제약 영업이에요. 자, 제약 영업이라는 건 뭐냐? 단순하게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의약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서 누가 의사나 선생님들이 원장님이나 약사분들이 클릭을 해서 우리 거를 처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약 영업인이 해야 될 일이고요.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ETC, 그러니까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ETC 업무가 있고 OTC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 뭐 바카스라든지 활명수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루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국, 약사님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OTC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가 있고요. 예전에는 제약 영업을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다가 맨 마지막에들 다들 지원하는 이 업종이었는데 요즘은 ETC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회사에서 줄 세워놓고 사람 뽑습니다. 그만큼 많이 지원해요. 리베이트 쌍벌제 이런 게 수행이 되면서 이제 공정하게 서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영업하는 데가 거의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인당 평균 관리할 거래처 수를 따져보자면요. 이제 병원 영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로컬 병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집 근처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보면은 무슨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 의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를 혼자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세미 병원은 뭐냐? 병원에 입원실도 있어요.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병동 규모가 작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민중병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동네에. 그런 데를 세미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한 10개 정도 담당을 하고요. 종합병원, 무슨 대학병원이라든지 현대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이런 데는 보통 2개 정도를 담당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입사원이 가게 됐을 때는 세미병원이나 로컬 병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 이제 약국 영업, OTC 업무를 하게 됐을 때는 혼자서 150개 정도의
약국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많은 약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 원장님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국 약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단단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큰 업무고요. 당사 제품, 우리 의약 제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국내에 약 3만 명 정도의 MR, 보통 제약 영업을 M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MR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5천 명 정도는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들어가냐? 거의 마찬가지예요. 영업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내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 가서 거기서 미리 약속을 한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고 미팅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또 다른 병원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냐? 바로 사무실 출근 안 하니까 병원 근처 가서 예전엔 PDA,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 여기 저 병원 왔습니다. 위치를 딱 전송해줘요. 그럼 이 위치를 그 MR들이 어느 위치에 활동하고 있느냐?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제약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 왔다고 해놓고 거짓말해놓고 근처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처 사우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요일만 이제 본사를 출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입 MR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개나 15개 병원의 미팅을, 새로운 병원의 미팅을 성사시키거나 기존 병원의 원장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보통 70군데 돌아다니면 한 10군데, 15군데 만나겠죠. 그리고 점심 식사는 가급적이면 병원 선생님이라든지 원장 선생님과 같이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유대관계 쌓아놔야 돼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쌓을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 들어와서 매출 분석하고 또는 우리 의약품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야근 많냐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신입사원 데리고 그쪽에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밤에 데리고 할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당신은 왜 제약회사 오려고 합니까? 즉, 제약업계나 의약품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나 설득력들을 자기 사례에서 찾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양한 화제거리에 대해서 박학다식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군데 병원을 갑니다. 그럼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선생님을 만나요. 이 사람은 주식에 관심 있고 이 사람은 낚시에 관심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야지. 아, 선생님, 제가 다음에 찾아뵐 때는요. 이번에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어떤 이 주식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고기 잘 잡히는 저수지 알아놨습니다.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래야지 병원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CDC란 제약회사에서 유정석이 올 때랑 유한양행에서 아무개가 올 때 어차피 비슷한 약입니다. 만나주는데 CDC의 유정석을 만나고 싶어. 그래야지 그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나 누구한테 저 CDC의 유정석 MR 와 있습니다. 영업사원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 의약품도 설명을 해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은 고지혈제 약을 파는데 이 CDC에서 파는 고지혈제와 또 다른 회사에서 파는 고지혈제 성분이 비슷하다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클릭할 때, 약 처방할 때 그래 CDC 거 클릭해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화제거리에 대한 박학다식한 정보 수집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매출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목표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머리 빠지고 탈모 이런 현상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훌 빨리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은 성격,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스케줄 관리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우리 회사의 매출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과 자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단순히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의약품 정보 제대로 전달해갖고 의사들 클릭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도 제가 여기서 노란색 칠한 부분이 특히나 이런 제약 영업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갔을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입니다. 여기도 도전 일정 소통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갖고 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준비할 때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동네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명함 한 20장 받아놓으세요. 이걸 직접 본사에 제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데도 있고요. 안 되면 스캔해도 떠놓으세요. 그래서 면접 때 가서라도 이런 부분을 어필하세요. 왜? 난 준비했습니다. 제약 영업인으로서, MR로서, 준 영업인으로서 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관심도고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제약 영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지를 볼게요. 아, 네. 술자리 맞나요?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하죠. 이 질문들을 남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여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술자리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마십니다. 선생님이 1, 2년 차 데리고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걔 데리고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좋아서 마시는 거고요. 물론 5년 차 이상 되면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면 뭐 때로는 술자리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겁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 있나요? 아, 외근이 많나요? 당연히 외근이 하루에 일과입니다. 뭐 외근이 당연히 많다 보니까 또 걱정하겠죠. 외근 그럼 교통비 어떡하고 차 있어야 되나요? 차 있으면 유리해요. 차 없어도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차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죠? 그래서 이럴 때 회사에서 활동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약사들이 연봉 외에 1년간 활동비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데가 많아요. 휴온스란 제약회사만 하더라도 본봉이 3,000 한 후반에다가 이런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4,000 후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영업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목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업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이런 업체에서 제품 기술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솔루션 부분들을 많이 상담합니다. 그래서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사에 맞게끔, 니즈에 맞게끔 잘 적용시켜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기술 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일과 자체도 마찬가지로 많이 돌아다니고요. 기술 동향 분석해야 되고 또 솔루션에 대한 이슈 사항들은 이제 엔지니어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고객사 대응해주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영업 업무하고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제품에 대한 이해력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빨리 캐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PPT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리고 특히 기술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학이에요. 왜? 외국계 기업들이 많거나 또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술 영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화뿐만이 아니라 문서 작성 능력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핵심 키워드도 여러분들 기술 영업을 하실 때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많이 좀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 영업 준비하려면은 일단 기술 영업을 준비하시려면 일단 전공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이론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타전공자들, 기계과라면은 전자과, 또 컴공과라면은 기계과와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는 게 좋고요. 학창 시절에 동아리 활동이 됐든 학회 활동이 됐든 상대방들을 설득하고 협상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어필해 주시고요. 어학 점수는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만 안전빵, 소위 말하는 안전빵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나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 제약 영업, 식자재 영업 다 들었는데 여자도 많이 뽑나요?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뽑습니다, 요즘은. 식자재보다는 제약 영업 쪽에 많이 뽑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영업 직무에는 여자를 많이 안 뽑았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 많이 안 뽑았었는데 특히 제약 영업 쪽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에도 2010년 하반기 때에도 녹십자라든지 그다음에 종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빅5 제약회사인데 거기에도 뭐 학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학교 아닌 여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시켰어요. 예전처럼 어떤 체력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이 고객사에 있는 제약 영업이라는 건 B2C하고 B2B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B2B라는 거는 병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B2C는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약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길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이 교감을 쌓을 수 있는 부분만 제대로 어필한다면 여학생들도 됩니다. 다만 여학생들을 반드시 취미나 특기란에다가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뭐를 하나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근성이 있다 하더라도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근성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지원하되 체력, 근성 이 부분을 실제로 증빙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꼭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네, 제약 영업을 하는데도 특별한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되나요? 없습니다. 제약 영업에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자 하는 열정과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스펙이라는 게 노스펙은 아니에요. 스펙이 필요 없다는 게 노스펙, 아예 스펙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스펙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실하게 생활했느냐, 그걸 보고도 학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나오는 거예요. 꼭 영어를 열심히 해서 스펙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 또한의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거는 갖춰놓고 나서 과스펙만 아니면 돼요. 뭐 영어가 굉장히 잘해야 된다거나 학점이 굉장히 높거나 자격증이 많거나, 제약회사 지원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업을 하는데. 그런 스펙이 아닌 실질적인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기술 영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어학 말씀드렸는데 기술 영업하는데 실제로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네, 어학 좋아야 돼요. 근데 좋아야 되는 게 어느 정도냐?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컨퍼런스 회의를 들어갔을 때 영어로 전화 통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영어로 화상 회의가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공학적인 지식을, 전공 점수를 보거나 이공학적인 점수, 학점을 보고도 평가를 하지만, 이 친구가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할 때 영업 활동을 할 때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 사내에서 컨퍼런스 회의를 할 때 자기 표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의 니즈 사항들을 본사에 있는 데다가, 네덜란드가 본사라면 네덜란드 본사에다가 전달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점수는, 물론 회사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요구하겠지만, 뭐 토익 점수를 봤을 때 최하 850점, 안전빵을 할 900점 이상, 이 정도 취득하시는 게 좀 유리하고요. 회화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레벨 7 정도가 되셔야지만, 또는 오픽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IH 이상 정도는 되셔야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를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면접 때 영어 면접이 있다라고 얘기도 안 해놓고 갑자기 질문을 영어로 던집니다. 이럴 때 영어로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 영어에선 상당히 영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뭐 3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 네이버에 CDC 취업 검색을 하시면 저희 CDC 캠퍼스가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무료 취업 상담에 질문이 있어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